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3년 만에 최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전사한 아들의 사망보상금으로 마련한 3.16 기관총,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은 딸의 승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1호기의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 준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3년 만에 최신형 호위함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신형 천안함은 그 전과 비교해서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진해 군항의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 우리의 서해를 지킬 신형 천안함, 먼저 요약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기에 투입되는 천안함이 13년 만에 서해의 수호신으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령도 선한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새 천안함의 취역식이 열렸는데요. 직접 그 모습 보면서 얘기 이어갑니다. 보시죠. 오늘 새롭게 임기에 투입되는 천안함이 서해 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13년 만에 서해의 수호신으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의 말, 서해 수호신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 핵심일 텐데요. 신형 천안함은 옛 천안함과 이름은 같습니다. 하지만 재원과 성능은 크게 차이가 있고 한마디로 개선이 됐는데, 자,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서 보셨지만 2배로 힘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먼저 천안함은 1000톤급의 초기함이었습니다. 구형 천안함 보고 계시는데 길이가 지금 톤수가 1000톤이고요. 길이가 88, 10m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와 폭과. 추진 체계도 다르고요. 다시 말하면 톤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그럼 2,800톤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2,800톤 이 구형은 초계함이고 신형은 호위함입니다. 다시 네. 초계함은 연안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면 천안함은 이 신형 천안함은 함대를 호위할 수 있는 전투력을 구비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덩치도 크지만 추진 체계도 먼저 거는 디젤 엔진이지만 새로운 체계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자, 저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이브리드는 이 디젤과 전기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하다가 고속으로 전진할 땐 다시 터빈을 가동을 해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엔진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잠 체계입니다. 먼저 거는 다시 말하면 적 잠수함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이 소나 음탐 체계가 좀 미약했다면 새로운 음탐 체계는 원거리에서 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 배열 음탐기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네네. 이 TASS라고 하는 이 음탐기를 탑재를 해서 장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이걸 타격할 수 있는 홍상어라고 하는 장거리 대잠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과거에는 이 적의 잠수함 때문에 이제 폭침당했던 이 천안함이 이제는 그걸 완벽히 잡아낼 수 있고 그걸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구비했다. 네. 그래서 서해 수호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핵심이겠군요. 네. 지난 3월 24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또 그 목이 메어서 울컥하면서 당시에 그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짧게 한번 돌아볼까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령도 선한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주리,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네,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윤 대통령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니까 네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모두 55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롤콜이라고 하죠. 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도 이런 롤콜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봐도 저부터도 이제 마음이 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저 그 호명을 듣고 있는 유족들은 어떠했을까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유족들한테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음모론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단적으로 천안함의 합조단, 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을 했던 신상철 씨라고 하는 사람은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까지 펴냈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전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배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이런 식의 음모론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대표적으로 한두 명 이름이 아니고 일일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그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롤콜하는 걸 보면은 그것을 듣는 유족들의 한이 일정 정도는 해소될 수도 있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천안함 폭침 논란을 두고 일들이 참 많았지요. 지난 2020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서해의 날 추념식이 열렸는데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들을 잃은 유족인 윤창자 여사가 이때 헌화를 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쑥 다가가서 항의를 했던 장면 아주 맞습니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윤청자 여사는 뭐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시죠. 저 장면이에요. 예, 저 장면인데 지금 윤 여사가 대통령께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늙은이의 한을 좀 풀어달라. 북한 소행이라 말한 적 없으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근데 문 대통령 답도 보면
북한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죠. 예, 이게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소신을 이건 명확히 북한의 소행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천안함 폭침은 뭐 제가 전역한 직후에 3월 달에 발생했는데 저는 그 천안함 폭침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북한의 김영철이었습니다. 네. 정찰총국장을 그렇죠. 했죠. 정찰총국의 연어급 잠수함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해서 이 두동강이 나서 침몰이 된 것인데 어쨌든 이 명확하게 국제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진 북한의 소행인데 그건 그동안 북한의 소행이라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평기 상사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평기 상사의 모친께서 네네. 확인을 그렇습니다. 했던 장면, 화제의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윤청자 여사 천안함 부활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충청남도 부여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이름이 평기인데 그 약간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평화의 기초가 되라. 그래서 평기라고 그거 이름을 자체도 범상치 않아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요. 이름을 평화의 기초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지만 생각이 아주 깊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민상사가 몇 살이었냐면 34살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윤 여사님은 몇 살이었냐면 67세였어요. 그러니까 30살 초반에 그렇게 다 키운 아들이 저렇게 먼저 그 부모보다 먼저 그 자식이 죽으면 아이를 다 가슴속에 한으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결식에서 강기각 당시 민노당 대표한테 아니 이렇게 북한에다가 퍼주니까 그것이 결국은 무기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절규했던 이야기도 하나의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순직을 하셨으니까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상금 중에 1억을 기부를 갖다 하셨어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13년 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전에 그때 1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충남 그 부여에 농사 짓는 분한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1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거의 그런 전부라고 돈인데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 아들 그 돈인데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의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헌사하겠다 해가지고 희사하신 그러한 그 격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이북주란 말 좀 그만하라. 피가 끓는다. 이런 말은 아주 유명했던 윤 여사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해 서해 수호의 날에도 윤청자 여사 참석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손을 잡고 사과를 전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에 희생된 용사들 55명, 55명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짓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묘역을 돌아다니면서 참배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윤청자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를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앞에 그렇게 돼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손을 잡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오는 11월부터 우리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수호의 임무를 맡을 그야말로 서해 수호신이 될 이 신형 천안함은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 316 기관총이 2기가 여기에 탑재가 되는데 자,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네네. 원래는 이게 민평기 기관총이라고 할 뻔했다죠? 그렇죠. 이 그 316 기관총이 원래 이제 K6 중기관총이에요. 근데 이것을 2011년도에 천안함 1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새로 그 해군에다가 그 해군 함정에다 장착하게 됐는데 이 그 기관총이 제작되게 된 경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윤 여사
그 윤청자 여사님이 시사한 1억 원에다가 국민 성금이 898만 8천 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요. 이 금액을 합쳐가지고 그 18정을 만들었는데 들어간 돈은 총 5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해군에서는 그 윤청자 여사님의 뜻을 기리자 해서 기관총 이름을 민평기 기관총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윤청자 여사가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냈지만 이거는 모든 순직한 용사들을 기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합한 그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46기관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게 3월 26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16 기관총이다라고 해가지고 명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또 깊은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게 이제 영주함,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있던 걸 이제 떼서 이식한 거거든요. 316 기관총. 이걸 달아야 오래 간다라는 게 이 모친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316 기관총 어떤 위력과 재원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이 316 기관총의 구경이 12.7mm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cm가 좀 넘는 거죠, 기관총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거죠. 그럼요. 무게가 27kg이고 최대 사거리가 6,700m입니다. 6.7km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6.7km를 날아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가까운 데서 이 함정 간의 교전이 붙었을 때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발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매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총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윤 여사가 기부한 노모의 기부, 다시 말하면 이 바다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천안함에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번에 보면 이 윤 여사가 316 기관총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 병기야, 너는 떠났지만 내가 죽어서도 서해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어요. 정말 아들은 갔지만 13년 전에 갔지만 기관총을 통해서 다시 서해를 지키는 일에 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의 큰 뜻, 그 기관총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 대신 316을 붙여달라고 했다는 그 뜻을 기려보게 되는데요. 316 기관총은 원래 말씀을 제가 앞서 드렸지만 옛 천안함과 같은 해상 경계를 주 임무로 하던 영주함에 달려있던, 장착돼서 운영됐었습니다. 근데 이 영주함 제1연평 해전 때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킨 그런 전과가 있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정들은요 도시 이름을 많이 따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주함이고 네. 천안함도 천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주함이 연평해전이 몇 번 있었는데 제1연평해전이 1999년 6월 15일 날 있었어요. 네. 그때 아주 큰 무공을 세우고 어뢰정을 갖다 침몰시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영주함이 작년 2022년 12월에 퇴역을 하게 됐어요. 그럼 퇴역을 하게 됐으니까 영주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그 윤 여사 등이 이제 모금해가지고 만든 그 기관총 316 기관총이 영주함에도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퇴역시키거나 뭐 다른 쪽에 이렇게 장착시켜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해군에서는 이제 천안함이 새로운 천안함이 취역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 기관총을 몇 달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천안함에다가 장착함으로써 그 뜻을 더 기리는 그러한 그 행사로 그런 이벤트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뜻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천안함 취역식에 참석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참 파란만장한 곡절을 겪은 분이죠.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과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자, 이 후보생이 누구냐? 천안함 폭집으로 전사했던 고 김태석 원사, 아까 윤 대통령이 불렀던 그 이름 중에 하나예요. 고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혜나
후보생이라고 지금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혜나 후보생은 김태석 원사가 전사했을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었다고 네. 그래요. 8살이었는데 이 다짐을 했답니다. 이 아빠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해군 군 가산 복무 장교 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해병대 공군도 합격을 했지만 해군으로 선택을 했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안보학과의 군사안보학과의 재학생이고요. 일정 교육을 받고 나면 2025년에 해군 장교로 내후년에 임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김혜나 후보생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할 때 그때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났었고요. 이 해나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함정병과를 선택을 해서 이 배를 꼭 타고 싶고 아빠가 있었던 이 함대에서도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새로 건조한 천안함 취역식에 직접 승선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아마 이 천안함 함장도 그 뜻을 SNS에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중고교생들의 역사 교과서에 빠져 있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 내용을 개정판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에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별로 그 무위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팩트이죠. 팩트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누가 이런 도발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리 북한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북한이 이러이러한 그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질러 왔고 그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막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처럼 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46용사가 희생한 이 천안함 사건이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긍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롤콜, 다시 말하면 희생자들을 일일이 다 추모를 했고 이제 상황이 천안함의 실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찾아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북한의 실체를.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을 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이 힘으로 북한을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신 윤청자 여사는 이 사실 천안함 이 사건이 이 교과서에 명확하게 실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럼요. 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 윤 여사의 소원이기 전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윤 여사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지향 외교에 대해서 세계 주요 외신들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회동에 한미일 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런 평가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AP통신, 로이터통신, BBC, 그다음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런 모든 그 언론들이
지금 한국, 한미, 한일, 한미일 이 외교가 아주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사만 계속 하셨던 분이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 걱정을 사실 했고 처음에는 미숙한 면도 보였던 것도 저는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원칙에 기반해서 이렇게 외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좀 몰라도 어쨌든 그러한 가치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공유를 하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해외 언론들도 아주 좋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언론들의 보도까지 짚어봤고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얘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시기 올해 9월 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안 됐고요. 2분 남짓했죠. 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동안 3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다 국제회의의 일환으로 잠깐 만났었고요. 네. 이제 워싱턴에서 삼국 정상이 별도로 만나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제도화되는 그런 계획인데 제가 볼 땐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이내에 3정상이 만나서 이제 이 정상회담을 쿼드와 비슷한 그런 어떤 제도화된 이 정상회담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른바 삼국 협의체의 출범 가능성이죠. 예,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고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한은 지금으로 갑니다. 열병식 준비 동향이 한 번 더 포착이 됐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대의 공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차량들이 보였던 이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 또다시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번에는 병력 대열이 확인이 됐는데 인원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한 개 열병 종대라고 북한은 표현하는데 그게 대체로 한 종대가 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4개 종대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1,200명 정도가 발견이 된 건데.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까지 보면 북한이 사실은 뭐 2023년도에도 큰 열병식을 했고. 자, 지금 저게 나오는 거에 종대란 말씀이죠? 예, 종대 한 개 종대의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재작년에 제일 크게 한 열병식에 2만 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예. 군인들이 2만 명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마 이번에 준비를 하는 정령으로 봐서는 그때 규모를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를 가지고 추정해 볼 때 예. 최종적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열병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그렇죠. 저 이제 각 군단별로 사단별로 훈련을 했다가 이제 한 달 전 뭐 보름 전이면 저 미림 비행장에 다 집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따로 훈련을 하는 거고 저건 어떤 부대가 와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 찍힌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기는 확실히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전승 70주년을 김정은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꼭 할 겁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정찰위성 발사대의 공사도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런 정황이 5월 16일 인공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이 포착 영상에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걸로 보이는데 위성으로 그런 것도 보입니까?
뭐 위성이 사실은 미국 정찰 위성 같은 거는 뭐 거의 사람 얼굴을 다 식별할 정도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4월 18일 날 김정은이 우주개발국이랑 가봤는데 네. 그 동창리 위성 발사장이 좀 주변이 깨끗이 못하다. 이걸 현대화하라 이런 네,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야기는 했거든요. 김정은이 네. 정찰 위성 준비는 다 끝났다 그러는데 지금 발사장 공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뭐 네. 열차 기지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피레침을 세우고 크레인이 올라가고 네. 이러는 걸 보면 아마 또 정찰 위성을 곧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정황을 미국 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력을 공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야말로 김정은의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이 지금 전력을 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주에서 어느 설비에 전력을 넣는 거 안 넣는 것까지 발견하는 시대니까 지금 우주가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전력이 투입되고 있는 거를 미국의 위성이 열화상 위성이든 어떤 위성이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봐서는 지금 시운전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임스 마틴 연구센터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 연구원도 그랬고 네. 또 그 유명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사진과 신호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전승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걸 우리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주장해서 전승절이라고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열병식에서 무기 대신에 이 군정찰 위성, 군사정찰 위성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열병식 때 끌고 나오는 많은 ICBM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모조품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를 끌고 다니기가 북한 도로 사정도 그렇고 다리 사정도 안 좋으니까 네. 가벼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그 무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기는 둬두고 그 이제 모조품들을 싣고 나오는데 이번에 아마 정찰 위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눕혀가지고 그것도 빈 걸 가지고 모조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정찰 위성은 뭐 7월 27일 정전 기념일에 맞추든가 아니면 그 전에든가 발사를 꼭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왔지만 저렇게 누워서 보낼 경우에 네. 저도 가졌던 의문점이 저게 그냥 색칠한 깡통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거든요. 뭐 그런 전문가들이 분석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것이 이제 타이어 높이랑 무게랑 보면 전문가들이 보고 알거든요. 아, 그 이제 눌리는 걸 보면 아 저런 중국 대형 타이어가 어느 힘에 의해서 어디까지 눌린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석을 하는군요. 그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적지 않은 숫자는 ICBM을 모방한 모조품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 다 모조품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부는 진짜가 있는데 저걸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 뭐 자기네 있는 재산을 다 끌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평양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많은 다리와 도로를 지나야 되는데 네. 그 무거운 거를 오면 다리가 지탱을 그러니까 못하는 북한 거. 교량이 허술한데 네. 진짜 백이 갖고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60톤, 70톤짜리를 끌고 오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그것도 소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저런 가짜 모조품들도 가지고 나오는데 진짜는 어디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놀라운 분석이고 추정이십니다. 군사정찰용 위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갖는 어떤 의구심 또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언제든지 말이 그렇지 군사정찰용에서 ICBM으로 전환될 가능성. 다시 말해 기술만 있으면 핵탄두만 얹으면 ICBM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위성을 싣는지
핵탄두를 싣는지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원리는. 네.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라 그래도 우리한테 위협적이고 뭐 비록 처음에는 좀 조악한 게 나오겠지만 네. 그 길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거기다 또 핵까지 실어놓고 장거리 미국 워싱턴까지 가는 것이 실제로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EU와의 마지막 그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슈퍼위크, 캐나다로부터 시작해서 G7을 거쳐서 독일 총리, EU 정상까지. 자, 이런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는데 이런 외교 활동에 주력하면서 각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북한에게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독일 총리는 그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DMZ부터 갔고요. EU 정상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굳건히 옆에 서겠다. 네. 한국의 옆에 서겠다. 북한을 거의 적으로 보는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정말 슈퍼 디플로마틱 위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G7 정상들 만났죠. 쿼드 4개국 정상 만났죠.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큰 동남아 나라들도 다 만났거든요. 거기다 EU 집행위원장이면 EU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EU 대통령이죠. 예, 예. 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우리 지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 개발 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지 않았을 수가 없고 이런 이야기들에 쿼드나 G7이나 유럽 집행위원장들이 다 호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떤 외교 지평을 진지를 공고히 다졌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당신들과 굳건히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걸 보면 정말 대단한 한 주가 지나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핵 저지와 북한 미사일 저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제 9월 이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네. 정식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핵협의체가 발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만약 열리게 되면 그야말로 쿼드급의 한미일 협의체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을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자기네가 의도한 거는 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술핵 뭐 핵 무력 법제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지평선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했고 뭐 한미 관계는 뭐 빗셀 틈 없이 만들었고 이제 7월이든가 9월에 이제 한미일 협의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 사실 쿼드는 조금 좀 느슨한 동맹체거든요. 그렇죠. 쿼드는 좀 느슨한 동맹인데 이거는 북핵과 북한 미사일 개발 저지라는 중대한 위협 앞에서 3국이 모이면 뭐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초대 강국이고 군사 초대 강국이고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강국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10대 경제 강국이고 뭐 6, 7위 군사 대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합쳐 놓으면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네. 우리가 저런 것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구불이라고 했는데 점점 더 강하게 일어서니까 북한으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원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요새 좀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경계심이 요즘 최절정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서는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파국적 국면으로 갈 거다.
강력한 단어들을 총동원 했습니다. 선동 매체는요. 한미 전략 자산이 무차별적 전개로 북침 준비 책동 중이다. 파국적 국면에 놓일 것이다. 자, 북침 준비 책동 중. 이게 좀 내부용일까요? 이거 뭐 말이 되나요? 뭐 사실은 한미 역사상 가장 큰 화력 훈련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그 훈련에 비해서는 북한의 대응 수위가 좀 낮아요. 저게 언론 매체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조선중앙통신, 뭐 우리민족끼리, 뭐 북한중앙통신, 중앙신문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전 같으면 이제 복귀를 해보면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한다든가 을지 훈련을 한다 그럴 때 뭐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정찰총국장에 김영철 대장이 군기 가득 세운 데에서 막 나와서 위협을 하고 그랬는데 국가기관은 하나도 동원되고 있질 않거든요. 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고 이것이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터지기 전에 전야의 조용함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대응 수위가 매우 낮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뿐 아니고요. 이 훈련을 두고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대외선전 기관이죠. 반공화국, 이 공화국이라는 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는 겁니다. 반공화국 전쟁 연습들의 연속판이고 확대판이라고 했습니다. 뭐 낫도깨비 같은 소리니 광란적 호전광, 이건 뭐 하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말이 이렇게 셀수록 속으로는 잔뜩 긴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 총참모부나 인민부력부 국방성이나 이런 데는 조용하고 지금 선전 매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은 뭐 정말 그런 얘기입니다. 비핵국가라는 자들이 강력한 핵국가를 상대로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비핵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미국식 핵공유 방법을 이번에 가서 워싱턴 선언에서 얻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국가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서 북한이 조금 뭔가 이게 좀 긴장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북한의 의도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내부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자,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게 도대체 핵보유국,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린가라고 네. 한 것인데, 야,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화력훈련이니 경멸훈련이니 한다는 게 낫도깨비 같은 소리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철부지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까분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네. 뭐 자기네는 이제 전략국가고 핵보유국인데 핵도 하나도 없는 한국이 뭘 저렇게 재래식 포 같은 걸 가지고 우리한테 까불어 그러는데 저거는 말이 그렇지 솔직히 한미 연합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상 최대의 화력 경멸훈련이 아닙니까? 그럼 북한으로서는 이 말이 세진다는 건 그만큼 속으로 두렵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반발을 일부러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모종의 도발이 곧 있을 거라는 징후다. 이런 해석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명분에 쌓기 위해서 이러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북한 전군이 모내기 전투로 농촌에 나가 있어요.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큰 도발을 벌일 만한 물질적 수단은 없어요. 그런데 소형 도발이나 벼락 같은 국지적 도발은 여전히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한참 모내기철이어서 병사들 지금 한 사람이라도 걸어 모아서 지금 모내기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자, 이런데 일각에서는 북한 매체 제가 보면 고난의 행군, 북한으로서는 정말 돌이켜보기 싫을 그 시절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독려를 하거든요. 이 말은 심각한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건데
또 고위층 안에서는 뭔가 의견 다툼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식량난과 고위층 간의 알력 다툼. 예. 정보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도발을 위한 숨고르기가 그 첫 번째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가능성은 북한이 내구력이 너무 저하가 됐다. 내구력이 저하됐다. 예, 그러니까 식량도 모자라고 뭐 기름이나 뭐 탄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만약 큰 도발을 하면 또 항공모함 전단도 올 거고 B-52도 올 거고 B-1B도 올 거니까 거기에 대비를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정부나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이 언제든지 NLL이나 뭐 아니면 DMZ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이 관광 문제가 좀 해제되면서 조중의교라고 지금 신의주 다리도 그렇고 중국에서 뭐가 들어는 가는 것 같은데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식량난은 제가 한 1개월 전에 북한 소식통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통화해보셨어요? 예, 네. 돈주라고 아시죠? 도매상, 큰 도매상을 돈주라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전주. 네, 전주. 전주가 하루에 2끼 죽으로 찌니를 애운다. 하루 2끼밖에 못 하루 먹는다. 2끼밖에 못 먹는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풀 뜯어가지고 풀죽을 써서 먹고 있다. 뭐 촉은 목피란 얘기입니까? 촉은 목피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힘듭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통화해 보시니까 전주, 예. 돈주도 한 끼는 못 먹는다 하루에. 그것도 죽으로 먹는다. 2끼를. 그런 생생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실감이 나는군요. 네. 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